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 본 방송에 이어서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는데요. 찬성 측, 반대 측 인사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이원재 랩 2050의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인데 그거는 그리고 반대 측에서는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님도 초대했습니다. 상당히 5,200만 다 하려니까 조금씩 주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국민 1인당 1만씩 쭉 나눠주고 마는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에다가 먼저 두 분은 본방에 네. 참여를 하셨으니까 뭐 어떠셨는지 저희가 사실은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면은 대체로 싸움으로 끝나서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새로운 시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저야 뭐 처음이니까 어떠한 비교할 수 있는 소감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만약에 두 분을 같이 모시고 네. 바로 진행을 했다면은 의견이 계속 이제 뭐 아무래도 했을 부딪힐 텐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래도 좀 충분한 시간 갖고 대담을 나눠서 좋았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은 저는 왜 이렇게 편을 갈라 따로 놨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어야 섞어놓을까요? 좀 이렇게 신체적 표현도 좀 하고 그럴 텐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 이 정도 거리도 그래요? 굉장히 지금 좁은 겁니다. 사실은 더 그래도- 넓혔어야 되는데 좀 제가 안 그래도 이상희 교수님한테 약간의 그 감정적인 게 좀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놔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희 대표님이 그 칼럼이나 이런 글에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님을 예, 네. 그러셨습니다.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언급을. 제가 약간 좀 비판적 언급을 했죠. 네. 많이 화가 나셨던 화는 거. 안 났고요. 그래서는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기본소득이 아닌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자꾸 우기시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뭐 저는 학자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고양이가 아니고요. 고양이처럼 생긴 강아지예요. 그 본인이 그게 그 고양이라고 확신하고 계신데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는 명확하게 그게 개념이 이게 실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칭은 어떤 개념적인 실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 기본소득의 요소를 많이 결여하고 있어서 기본소득이 아닌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죠? 아주 그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제가 그 불순하다고 의심받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이름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지향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그런데 지원금이냐 소득이냐는 일단 구분을 하시죠. 지원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것이고 이걸 복지라고 보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시킬 의무가 있고 국민은 그를 누릴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을 위기 시기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경제 정책으로서 위기 대응책으로서 공평하게 누리는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원보다는 소득이라는 말이 맞다고 자,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중간에 끊기면 말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소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기본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기본소득 제도를 뭐 훼손하려는 게 아니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줘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등을 두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50% 줄 거냐, 70% 줄 거냐. 심지어 가구 단위로 줄 거냐, 개인 단위로 줄 거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종의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공평해야 된다고 봐서 기본소득을 붙였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소득 제도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기 때문에 재난에 처한 상황에서 일회적으로 하는 기본소득 비슷한 거라는 의미로 제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이원재 대표님이 이제 기본소득에 관해서 개념 정리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원재 대표님 일단 기본소득 찬성 쪽인데 이원재 대표님 보기에 이재명 지사님이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이 맞습니까? 저는 똥개를 사냥개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사냥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냥개를 똥개라고 부른다고 똥개가 되는 것도 왜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들 개는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 개는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강아지는 미래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안내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랬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성 이 재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충분하게. 가능하다면 충분하게. 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인데 그거는 다들 많이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 알파고, 자동화 이런 물결이 오면서 우리의 인간이 뭔가 일을 해가지고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기계와 로봇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소득은 그럼 어떡하냐? 소득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히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고 만약에 이 잘 생산이 되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면 인공지능이 번 돈이라도 사람들이 가져야지. 그거 가지고 써야지.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올 건데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저는 재난기본소득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안내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한테 그런 사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뭐 집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선진국에 있는 절반의 국민들 어떻게 살고 있냐? 집안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집안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온라인 게임 안 하시는 세대이시지만 들어가면은 저희 아이가 항상 요즘 온라인 게임 아주 즐겨 하는데 온라인으로 교육하면서 게임도 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놀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학교도 가고 온라인으로 일도 하고 온라인으로 만나서 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쫙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게 뭐 학술적으로 엄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불러도 괜찮다. 좋고요. 네. 뭐 저는 오히려 좋다고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기본소득이란 명칭 쓴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화가 나셨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재난 기본소득. 자,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저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네, 아니, 네. 했어 나도. 자, 지사님 보십시오. 자, 아까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재난 상황의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재난 소득이다. 저는 소득이라고 국민적 측면에서는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소득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엄밀하게 정부의 재정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수당이라고 하는 복지국가의 고유한 용어가 있습니다. 보편적 수당이지요. 저는 공감 못 하겠는데요. 그럼 이거는요 재난 수당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거기다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이제 강아지란 말이에요. 강아지인데 이걸 고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뭔가 의도가 있었다. 실제적으로 이번 재난을 이걸 기회로 삼아서 본인의 정치적 미래 비전인 기본소득을 이거를 국민들에게 굉장히 귀에 익숙하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기본소득 논의가 촉발되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를 저는 이해합니다만 또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저는 기본소득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웬만하면 촉발이 안 됐으면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제 왜냐하니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사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게요. 저는 복지와 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체로 보지 복지 따로 경제 따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사님은 자꾸 지금 우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은 사회정책은 복지다라고 말씀해버리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 기본소득은 경제라고 이야기해버리시니까 경제와 복지를 분리시켜서 아주 또 이렇게 또 피해 나가시는 저는 뭐 굉장히 그 달변이시고 유능하신 거는 제가 다 이해하겠는데 저는 달변이 이제 아니고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진실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진실은 왜곡돼서는 안 되거든요.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다른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문제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럴까봐 저희가 그걸 안 한 거거든요 본방에서. 뭐 상관없죠. 뭐 개냐 강아지냐 고양이냐가 아니고 사실 개의 종류에 관한 문제죠. 예? 거기는 뭐 잡종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순종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옳은가? 그건 인간이 만든 정책은 절대적 기준은 없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 절대 좋은 정책이 나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반드시 복지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도 도구마죠. 경제 정책일 수도 있죠. 사회 정책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현장에 있는 행정을 집행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을 다 끌어모아서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기본소득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법전에 써져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정기성이 결여됐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맞는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상황으로 자꾸 지급하면 그것도 정기적인 거예요. 지금은 시작할 뿐이죠. 이게 정기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재난 기본소득은 매월 해야 된다. 그것도 누가 정한 거예요? 매년 하면 안 됩니까? 매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월이라 해야 되죠? 또 금액도 왜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달에 10만 원 하면 아닌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라고. 기본소득 일단 차이가 기본소득이 있는 아니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거. 나와 생각했어요? 있는 거를 아닌 거를 만 자꾸 원 제가 기다리시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 드려야겠네요. 이제 지사님께서는 그 기본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게 경제에도 좋고 복지에도 좋은 최고의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복지국가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기존의 복지급여, 사회보장급여가 그 방식이 경제에 더 좋고 또 복지에도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보장 효과는 당연히 복지가 낫겠죠,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거기에 집중돼서 가게 되니까 그럼 경제 효과도 마찬가지로 그 한계 소비 성향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유효소 촉발 효과가 더 큽니다. 그것만 복지 효과가 하는 게 아니죠. 여성들한테 공보육하는 게 이제 일가정 양립을 돕지 않습니까? 여성 노동자에 가서 이 지식 기반 경제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훈련, 고용 서비스 같은 거 해서 변화하는 노동 시장 상황에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고도의 인적 자원을 양성해가는 그런 길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로 경제에도 좋고 소득 보장, 복지도 좋은 거예요. 기본소득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5,200만 다 하려니까 조금씩 주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복지 효과도 별로 없고 경제 효과도 열등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들어주세요. 없다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복지국가에서 하는 그거와 기본소득하고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이쪽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큐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이 기본소득에 관한 기사를 보고 거기 나온 댓글들 중에 찬반 이렇게 양쪽 입장을 담고 있는 글들을 저희가 모아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찬반 댓글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의견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너무 과열만 되다 끝나면 뭐 무슨 얘기했지 또 이렇게 되니까요. 첫 번째는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나라 경제가 돌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소득을 분배해야 돈이 돌고 돌지 욕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찬성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원재 대표님은 그 말씀을 양재진 교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복지국가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사회보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추상적이고 이게 너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실업급여 같은 거 있죠. 실업부조라고 해서 이제 실업급여는 내가 낸 거 이렇게 나중에 고용보험관리공단 거기 가서 타오는 거고 실업부조는 정부가 그냥 그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거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 가구 중에서 어려운 자산이나 소득이 아주 낮은 가구들은 선별해가지고 또 국가가 지급하고 또 뭐 가끔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수당 이런 것도 있고 뭐 노인들 상대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뭐 기초연금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연금도 있고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재진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다 지금 그 소득보장 다 어려운 분들 되는데 어려운 분들도 다 돈 더 많이 쓰시게 되죠. 아무래도 당장 돈이 급하니까. 쌓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저도 다 공감하고요. 유럽에서 상당 기간 잘 작동했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뭔지 알 수 없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그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지 꼭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서 돈을 주죠. 누가 가난한지 알아야 가서 돈을 주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플랫폼 경제가 발달해가지고 잠깐 플랫폼 접속해가지고 한 3시간 일하다가 아 오늘은 3시간밖에 못 일했어 그랬다가 내일은 또 8시간 일했다가 어떤 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다가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1,000만 원 벌었다가 그다음 석 달 동안 수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가지고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라. 올해 소득은 얼마였냐 지난달보다 얼마나 벌었냐 이걸 다 체크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해지니까 이런 변화된 기술 환경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까지 많아가지고 너무 이거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본소득 주장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갈래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건 빼고요. 뭐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든지 뭐 보육, 교육 뭐 이런 뭐 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직접 도와드리는 서비스는 다 빼고 이 돈과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찾기 어렵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다 보편적으로 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그만큼 조금 더 벌 때 이분들이 적게 벌었다 많이 벌었다 하잖아요. 조금 더 벌 때 그때 세금을 좀 더 내시도록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득 격차와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내가 많이 벌었을 때 조금 더 내지만 조금 벌었을 때는 그냥 좀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사실 근데 지금 입장입니다. 저 기본소득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그대로 작동하려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본소득 받아서 그걸로 기초적인 생계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인당 뭐 한 7, 8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그럼 이원재 대표께서 지금 그 반 정도 한 35만 원 내외 주는 걸 지금 구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럼 1인당 한 30만 원, 35만 원 이 정도만 주더라도 그게 뭐 전 국민 5,200만 국민에게 다 주려면 이게 뭐 거의 뭐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면 우리 저 GDP 2,000조 원의 10%나 되는 아주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럼 이 돈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이걸 나눠줘 버리는 데 쓸 건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 소중한 재원, 이 재원 중에 상당한 부분은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또 걷어들인 거거든요. 이 세금으로 또 걷어들이고 또 일부는 기존에 있는 복지를 다 없애버리고 가지고 거기서 빼내온 돈이라고요. 복지 구조조정한 돈이거든요. 이 금사라기 같은 돈 200조 원을 이걸 똑같이 70만 원씩 온 국민에게 나눠줘 버리고 말겠다 그러면 이거는 경제 효과 빵점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면 경제 효과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복지 효과,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똑같이 나눠줘 버리면 안 되죠. 제가 지금요 복지 국가를 만들자라고 지금 지난 30년 동안 최근 한 13년 동안 이 복지국가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 논의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 것이 기본소득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이 포용적 복지국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문 닫아야 돼요. 이게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00조 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만약에 정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었잖아요. 그럼 뭐 이 돈은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것이 무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보편적 복지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는 왜 많으냐?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지금 그 전국민 그 고용 보장 제도 같은 거 이런 거 뭐 실업 부조 같은 걸 뭐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건데 그 돈이 있으면 이런 제도부터 먼저 해가지고 우리도 스웨덴이라든지 독일같이 선진국처럼 일단 복지 효과로 가고 그 이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갑자기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쪽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연구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 총생산 대비 조세 부담률이 18% 정도? 조금 올라가지고 18% 정도인데 지금 20%입니다. 좀 오른 거죠, 그게. 네. 제가 알기로 18%인데. 아니, 좀 20%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국민 부담률에서 보험까지 다 해야 되죠. 그거 말고 그건 조세 부담률. 조세 부담만 하면은 좀 17%입니다. 18%. 조세 부담률만 20%고요. 그래, 그래가지고 OECD 하여튼 평균이- 그건 내가 수치를 잘못 네, 알수 있는데 내가 본 통계로는 18% 정도인데 여하튼
그 부담률은 매우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특히 이제 북유럽에 비하면 뭐 비교할 바도 아니고 너무 낮은데 증세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근데 증세를 실제로 할 수 있냐?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증세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야 세금 많이 내면 좋다라고 얘기한들 그 동의가 됩니까? 정치와 행정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증세하도록 동의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집중 지원하자라고 하면 증세에서 나는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혜택도 없는데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잡고 갑시다. 아니, 뭐 오해한 거 저는요 없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더 몰아주자는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제가 국민의 좀 마저 말씀드리고 보편적 하면 복지 안 돼요? 안전망을 깔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헷갈려서 말을 하다 끊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세 부담자하고 수혜자가 다르면 이론적으로는 멋있는데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집중 지원하면 더 효과적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실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딱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증세를 위한 진짜 필요한 조치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거기를 집중 지원해야지라고 주장하는 데가 되게 극도의 보수 언론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의가 많아가지고 거의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하냐.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렇게 하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증세를 하면 결국은 고소득 고자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도와줘야지 하면 거기 대중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아니, 반대를 지금- 동의하게 아니, 지사님 보십시오. 지금 제 말씀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보수 논리에 대한 공격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생각이 같아요. 제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 나가자. 지금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 제도들이요. 크게 보면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지금 이 취업자의 절반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고요. 일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지금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처럼 대부분이 다 보편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데 국가가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을 가입시킬 때는 국가 재정을 보태자. 여기에 돈을 쓰자라고 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육이라든지 교육, 의료, 노인 장기요양 앞으로 이 분야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저성장 시대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에게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한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세 부담률이 GDP의 20%인데 OECD 평균이 25에서 26%입니다. 5 내지 6%포인트면요. GDP 2천조 원 중에서 우리가 더 거둘 수 있는 게 앞으로 100조 원 내지 120조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00조 원 거둔 돈을 국민 1인당 얼마씩 쭉 나눠주고 마는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에다가 돈을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선별적 복지에다 돈을 쓰자고 한 게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이거야말로 가장 유력한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인 거예요. 이원재 대표님은 뭐 이 정도면 설득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논지가 약간 다른데요. 저는 말씀하신 건 주로 서비스, 교육이나 보육이나 이런 걸 이제 이상희 교수님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이제 소득 불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소득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기술 변화 때문에 소득 불안이 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했다가 직장 가입했다가 이 회사 건강보험 가입했다가 어떤 때는 많이 내다가 조금 내다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한 20년 지냈어요. 근데 아마 교수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지만 감이 좀 덜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생애소득이 딱 예측이 되시잖아요. 프로젝션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고 퇴직하고 나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떤 부분은 저축해서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도 이렇게 나가고 국민연금도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매달 얼마씩 65세부터 나오고 70세부터 뭐가 나오고 이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이렇게 소득이 왔다 갔다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안 했다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예측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모읍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당장
무슨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당장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당장 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 달에 이제 뭐 30일 내내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거죠. 왜냐?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사회에 살면은 다른 뭐 교육, 보육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소득이 아무래도 좀 안정이 돼 있어야 특히 이제 예측 가능해야 지금이 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있고 그러려면은 한 이런 식으로 약간 기본소득을 이렇게 쭉 일단 만들어주면은 괜찮아지는데 근데 이런 건 알아요 저도 아 이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실업급여가 나오겠구나 하지만 전혀 위안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진짜 우리 가정이 완전히 공공해지면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이렇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 월 30만 원은 다 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감이 안 가는데 그 월 30만 원씩 이제 받으면서 그 갖고는 뭐 아무 솔직히 말하면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죠, 그렇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은퇴해서 소득이 딱 없고 30만 원 딱 가질 거든가 아니면 이제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나 뭐 산재 당하면 산재 급여가 나와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30만 원 갖고 사실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질 때 자동차 보험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사고가 툭툭툭툭 날 때 그때 거기에 이제 급여가 이제 좀 충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그런데 좀 사각지대가 있어서 또 이제 점점 불안해서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 이게 좀 지금의 이런 사회 안전망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 안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업체 관리로 돼 있는 거를 뭐 저희 덴마크식으로 소득자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험에 툭툭 빠졌을 때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그거를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진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복지가 간다라고만 이렇게 그건 굉장히 자녀주의적인 옛날 16세기, 18세기 그런 개념이고요.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복지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원재 대표님은 저희 같은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보장해 주는 게 복지고요.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은 중산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부터 아픈 사람한테 수당이 가는 거고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실직자에게 산재 안 당한 사람에게 젊은 근로자 우리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은퇴한 노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꼭 무슨 부자가 뭐한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자동차 보험 사듯이 안전망을 사는 겁니다. 안전망을 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샀다가 언제 뭐 닿을지 모르는 위험에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 건데 이원재 대표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보험 그런 거 필요 없고 자동차 이제 보험료 냈으면 그냥 거기서 매달 그냥 조금씩 나눠주자 보상금을 쫙 나눠주면은 안심할 거 아니냐. 어떻게 안심되니까 자동차 사고 나면 그거 보상금 받는 거 아무 쓸모가 없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미래 사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것 어떠할 때 위험에 누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위험이라는 건 계속 있습니다. 위험이 상존하죠. 내가 언제 빠질지 모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도 보험이라는 건 필요한 거고요. 그 보험을 민간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그게 시장 실패의 위험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우리가 의료보험도 하고 하는 그게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보험 체제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 보험이라는 게 꼭 사회보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재정에서 하는 것도 우리 뭐 공적보조나 이런 것도 넓은 보험의 일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근로능력을 잃어서 그냥 공적보조에 의존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빠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돕고 많이 주자 하는 걸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고 뭐 부자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장은 저는 거기에 언제나 공감하는 필요하다. 거예요. 거긴 네. 동의하는데 소득 감소 위험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새로 나타난 거잖아요. 소득이라는 거는 뭐 평생 고용하고 제조업 노동자로 평생 살면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프리랜서와 이 불안정 노동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소득이 문제에 감소되더라도 소득이 감소해도 이제 소득이 감소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제 빈곤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이 그거보다 높지만 불안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EITC 근로장려금 같은 거라든지 기본소득이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일을 하더라도 모자른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게 좀 기본으로 주자. EITC 같은 거 지금도 이 체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해. 아니, EITC를 잠깐만. 제가 이게 좀 거시적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제 처음에는 걸어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아마도 이 날아가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좀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실패했고 기존에 만들어진 길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이란 새로운 길이 있는 건 모를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주장하시는 복지 정책이나 뭐 보편적 복지 국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타당한 얘기죠. 그럼 이게 잘못된 정책이냐? 뭐 그것도 아니죠. 선택할 수 있죠. 다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의 논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기본소득 논의가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첫 출발이 단일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좌파 정책도 아니고 뭐 우파에서 얘기한 거기도 하고 뭐 토마스 보가 얘기했던 것이 뭐 연원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건 여러 가지 갈래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단일한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점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제도도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는 반드시 옳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별이 필요한 곳은 선별해. 그게 더 유용한 곳이 있어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보편적으로. 그러나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근본적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무너진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맞아 조금만. 그 부분 이따 받아주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세 길을 가본 거예요. 전 국민에게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걸 줘본 게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빚을지 사실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1인당 10만 원? 그 뭐 푼돈인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분명히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이거를 3개월 내에 반드시 지역 상권에만 써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저축도 못하고 백화점 같은 데 못 가고 대형 유통점이나 이런 데 못 가고 동네 골목에서 쓴단 말이죠. 지금 매출이 지원금의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몇 배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급해서 사용된 금액보다 곱하기 몇 이상의 실제 매출 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비 유발 효과잖아요. 소위 말하면 좀 더 뭐 승수 효과 이런 게 있는 건데 저는 경제적 측면을 더 비중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교수님들은 주로 어떤 게 복지 정책으로서 더 적합하냐의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복지 재원이 늘어나서 그 실제 지출로 이루어질 때 선별로 하든 보편으로 하든 기본소득 형태로 하든 하여튼 국민들의 삶은 개선되니까 그 방향은 다 맞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자는 거죠. 이걸 경제 정책의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지급한 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개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 측면 하나하고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 매출을 늘리는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저는 이거는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 일선의 순환을 다시 하겠다. 이 측면이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가본 길인데 반론도 많았잖아요. 왜 70%만 주지 100% 주느냐부터.
그러나 이번에 아마 저는 이번 지출해서 나중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한 것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는 거를 그것도 힘든 신체로 치면 심장 부분이 아니고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서 건강해졌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말씀 자, 들어보죠. 기사님 이사님. 보세요. 네. 재난지원금이 소비 촉진함으로써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사님이 고유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언제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 좀 이상하세요. 기본 오해를 자꾸 아니 보세요. 기본소득만이 자꾸 그게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요, 그거는 당연히 그 경제가 활성화되죠. 그러려고 정부 재정 정책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복지가 운동을 해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적극적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라고 요구했던 것도 그런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중에 돈을 푸는 게 맞고요. 그런 지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기존의 복지국가의 경제 복지의 유기적 통합 방식이 기존의 포용적 보편적 복지국가 방식이 그 아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그 소비의 재정의 성수 효과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돈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왜곡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복원력을 더 키워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 이원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불안정해지지 않냐. 저는 그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불안정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안정해지는 시대에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되느냐? 기본소득이나 나눠주는 정부여야 되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국가, 역동적으로 성장 엔진을 탑재한 책임 있는 복지국가 정부여야 되느냐?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국가야말로 장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도로 우리가 대응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인데 기본소득으로 돈을 다 나눠줘 버리고 나면 복지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고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전국민 고용보험 그 그런 기초를 겁니다. 다지겠다. 전국민 충분하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같은 거가 지금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는 절반만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절반이 가입 안 해 있는데 가입 안 해 있는 절반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분 취업자들 전부를 고용보험 안전망 속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명실상부한 보편적 복지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 여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속도감 있게 못하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 투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사님이나 이원재 대표님은 지금 검사례 같은 돈 세금 거둔 거를 지금 쫙 나눠줘 버리자고 하니까 저는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 댓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에 이번엔 반대하는 댓글인데요. 기본소득을 주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노력해서 소득이 높은데 왜 그걸 빼앗냐라고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노동과 기본소득은 사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반대예요. 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는 노동을 하다 기회를 잃은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뭐라 그럴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수익이 있는 노동을 하면 탈락합니다. 선정되면 자기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게 되죠. 노동 회피 요인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노동을 하면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줄 것이냐, 반대로 다 똑같이 주고 안 줘도 될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별로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똑같으니까. 그 차이가 아, 커요. 아,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아시고. 그건 뭐 기술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뭐 번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금액으로는 똑같은 거고 정서적 저항 말고 합리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고 안 줘도 될 사람한테 뭐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안 줘도 될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내면 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다면 낙인돼가지고 아, 나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도 없을 것이고 자기 수익은 이미 있으니까 일을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 생존 수단에 뭔가를 받아야 된다. 임금을 받아야 된다.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그걸로 살아야 된다는 시대는
사실은 과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들을 또는 서비스들을 로봇,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게 비중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업 문제도 생기고 비정규직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생산성은 낮지만, 즉 돈벌이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은 그런 노동들이 있어요. 소위 문화적인 일자리들. 나는 하루에 기타 치면서 나 살래. 작곡하면서. 근데 기타 치면 수입이 잘 안 되잖아요. 길에서 해도 뭐 공연해도 뭐 해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넘기 어려워요. 일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죠. 즉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 높은 직업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측면에서 보면 선별해서 주는 것보다는 다 주고 선별해서 환수하거나 조세로 걷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기본소득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뭐 공적부조 받는 분들, 실업급여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하게 되면은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다 그걸 못 받게 되니까 계속 남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뭐 스티그마, 공적부조 같으면 또 뭐 스티그마 문제가 있다. 뭐 아까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그런 위험에 빠지고 계속 일을 이제 직업 판정으로 복지 안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전체 나머지 뭐 90%, 80%에게 다 뿌려야 된다면 사실은 재원이 감당이 안 돼서 이런 분들이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안 그러니까, 받아도 될 사람한테는 주었다 도로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줬어요. 안 줘도 저는 80% 국민에게 그래서 뭐 70%다 줬다고 말입니다. 세율을 100%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연말 정산할 때 까고. 아 그러니까 세율을 100% 네. 할 거 아니면은 그래서 최고세는 해봐 40% 어떻게 환수되는 게 40%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양쪽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다 환수될 거 아니고 이제 돈이 이렇게 이제 쫙 풀리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못 한다라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면서도 계속 받는 EITC라든지 해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게 가처분 소득이 있는 거를 이 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기본소득만이 대안이 된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복지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질문으로 이 댓글 4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2개밖에 못했는데요. 2가지 댓글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본소득 찬성 입장에서 돈 때문에 자살한 사람 없어질 겁니다. 행정비용 아껴서 국민들에게 돌려줍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직접 줘라. 유치원 사립학교 지원하는 대신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본소득 반대 댓글 중에는 기본소득 역설은 이것이다. 기본소득 금액보다 높은 급여를 받던 기존 수급자와 최상위 소득자는 루저가 되고 중간 계층이 수혜자가 된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는 수혜자가 되고 1, 2인 가구는 루저가 된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일단은 아니, 제가 아주 네. 논리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요. 기존 복지 제도를 훼손해가면서 이거를 새로운 기본소득 제도로 전환하자라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죠. 저희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사님은 그렇지만 기본소득 원래 찬성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을 없애고 하는 거. 아니, 김원재 제가- 대표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제가 주셔야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사님 자꾸 솔직하게 말씀 안 지사님 하시니까. 것도 복지국가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돌리기 때문에 복지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사님 제가 두 가지 네.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거,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한 가지는 노동에 대한 거, 아까 질문에서 나온 건데요. 재정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생각해서 개인소득세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개인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도 있고 뭐 사업소득세도 있어요. 합치면 종합소득세고, 그거를 누진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많이 벌면 뭐 40%까지도 내고 돈 못 버는 분은 6%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거는 이제 명목상 그런 거고요. 실제 내는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 실효세율을 보면요, 소득 상위 15%, 10% 정도 되는 분부터 시작해서 100%가 이렇게 있으면 한 여기 쭉 85% 빼고 한 15%부터 시작해서 한 1%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실효세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세금 제대로 안 냅니다. 우리 뭐 월급장 유리지갑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연봉 7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실제 거기 찍혀 있는 세금을 안 내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연봉 7천만 원이면은 소득 그러니까 세금 한 700만 원 내야 그게 그래봤자 한 10%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지국가에서 뭐 20% 30% 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근데 연봉 7천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 랩2050에서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다 비과세 감면이에요. 뭐 자녀 공제하고 뭐 학교 보내면 학비 공제하고 의료비 막 공제하니까 다 없어지는. 그래서 그거 다 없어졌다고 쳐봤습니다. 연말정산 안 세금은 생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 세율대로 낸다. 그랬을 때 그 남는 돈이 얼마나 되나. 근데 그게 추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한 55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근데 국민 1인당 내년 기준으로 월 30만 원씩 모두 한 살부터 돌아가시기 직전 어르신까지 다 월 30만 원씩 다 드릴 때 그게 180조 원 들거든요. 근데 연말정산 그거 비과세가만 없어도 한 80조 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럼 재원 이쪽은 마련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마련해서 사람 그것만 똑같이 나누면 아니, 기본소득 가능한데 180조가 드는데 세제 56조라고 보고서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56조가 180 연말정산 그 비과세 그러니까, 감면이고 네. 그다음에 EITC나 CTC 같은 그 기존 비과세를 복지를 많이 없애는 거죠. 비과세를 통한 생계급여 성격의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기본소득보다 월 30만 원 수준보다 낮은 액수를 합치면 이제 한 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100조를 또 딴 근데 데서 내야 이제 되죠. 월 30만 원까지 안 가도 80조 원이 있단 말이죠. 80조 원이 있을 때 어떻게 쓰면 국민들이 동의할까? 80조 원 연말정산 없애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이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돌려드릴게요. 다 돌려드리면 신용카드 공제는 어차피 연봉 8천만 원, 1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셨잖아요. 좀 덜 받으시고요. 나머지 신용카드 공제니 뭐니 하나도 못 받으시던 분들 이제 소득 다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상위 한 15%는 더 내고 나머지는 더 받는 기본소득세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이거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위 10%에 준다고 근데 하면은 이건재 실행이 안 대표님 된다는 아시겠지만 거죠. 우리는 기초 기본공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세 40% 이상을 안 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연말정산하면 국민의 40%, 그 소득세 40%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세금을 내는 거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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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계층은 받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걷는 게 이제 56조가 되는데 그거로 이제 쭉 나눌 것이냐 아니면 한쪽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56조를 가지고 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냐 그런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부분이 여기서 다른 중요한 거죠. 것은 그게 안전망이 선별적인 게 아니에요. 보편적 안전망을 저희들 하자라고 하는 근데 거예요. 56조원을 가지고 안전망을 하자는 얘기를 지금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 56조를 그러면 왜 저나 이런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합니까? 그 56조를 아까 말해도 어려운 그 저소득이나 이런 데 하고 싶으면 그쪽에 그게 첫 해야 번째 되죠.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 말고 마지막으로, 네. 노동에 대한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기업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편의점 무인화하는 작업이 사실은 거의 다 완성이 돼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할 때 어디부터 하냐? 그 기업에 계신 분들도 사악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자리 다 없애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밤에 여성 점원이 혼자서 점포를 지키고 있는 편의점들이 많이 있다.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 봤더니 범죄가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 여기서부터 자동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은 진짜 위험하고 어려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먼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없애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밤에 와서 위험하게 일하는 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가서 공부하면 그 청년이 더 좋은 우리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일자리가 없어진 이 문제를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사람들 일자리 틀 안에 넣어가지고 고용 안으로 들어가면 보장을 받고 안 그러면 못 받는다고 이 사회보험 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여튼 이거를 보편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때 효과적인 방법이 예. 소득, 특히 소득하고 관련해서는 소득 보장이라는 그렇게 거예요. 무인화됐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그 경우를 복지 저희는- 체계로 도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복지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복지 국가를 우리는 보편적이고도 포용적인 복지 국가를 완성시켜 나가야 될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 지난 한 15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선진 복지 국가의 딱 절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더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GDP에 뭐 많게는 25조 원, 그러면 400조 원, 뭐 적게는 뭐 200조 원, 이 엄청난 돈을 국민 모두에게 쫙 나눠줘 버리는데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쓸 게 아니고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지금 노동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그 청년들의 취업 대책 있죠. 고용 대책과 그리고 실업에 대한 안전망까지를 전부 다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기본적인 설계도는 내놨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써야죠. 그래서 이제 근데 잠깐만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이게 의견 들어보니까 재원 마련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그 문제는 재원의 규모가 그러니까 네. 이원재 대표님이 아까 아르바이트 학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거밖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는 계속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우리한테 다 10만 원씩 쫙 뿌릴 돈을 그런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우리 추성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훈련받고 뭐 할 때 수당을 지금 30만 원 주는 거를 60만 원, 80만 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한테 다 주지 말고. 시간이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 진짜 그 많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이거든요. 네. 이런 걸 강화해야지 그냥 10만 원씩 월급에 나눠준다는 게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사기획창 처음으로 마련한 특집 다큐톡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본방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나중에 싸움만 기억될까봐 잘하셨네요. 네, 그거 따로 요거 따로 준비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싸움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소득 논란 무엇이 쟁점인지 확실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양육 가능합니다. 네, 거기까지 끝내죠. 거기까지 끝내죠. 거기까지 좀 끝내죠. 힘듭니다. 거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네, 시사기획창 특집 다큐톡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시간이가 네. 6시 30분 아,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진리인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예산 제약이 있어요, 도지사님. 맞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조금 하면 소용도 없잖아요. 소용도 없는 거 왜 해요? 거기다 돈을 왜 화가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이셔야 될 텐데. 보여줄게요. 저 안쪽 한 물좀다 이해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그게 네. 기본소득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하면 더 만약에 기본소득 아, 기본소득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